안녕하십니까. 청교포럼 회장 박용수입니다. 제284차 청교포럼 연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사님은 이정모 현재 국립과천과학관장님이시고 연세대 생화학 석사를 하셨고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장, 서울시립과학관 관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2020년 2월부터 국립과천과학관장으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1시간여 동안 우리 주제에 따라서 훔볼트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강연을 들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립과천과학관장 이정모입니다. 청초에 저는 참 뭔지 잘 몰랐어요. 강연에 초대를 받고도. 네,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동문회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280여 차례 강연을 꾸준히 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조차 모임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꾸준히 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대단한 동문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요청받은 주제가 훔볼트입니다. 알렉산더 훔볼트거든요. 제가 상당히 많은 강연을 하지만 보통의 동문회 그러면 되게 좀 그냥 이슈가 되는 그런 주제를 요구하시는데 아주 고전적인 주제예요. 평소에 딴 데서 좀 이야기하기 힘든 이야기를 되게 요구해서 정말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목을 자연의 발명이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더 폰 훔볼트의 생애와 사상을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접니다. 여러분 만화 보셨을 것 같은데 미생이라고 하는 만화 있어요. 윤태호 씨의. 네. 거기 정말로 제가 나와요. 제 얼굴을 쓰고 싶다 그래서 이제 쓰라고 그랬죠. 만화 같은 제 얼굴 쓰기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은 역할로 많이 나와요. 여기 마찬가지로 별로 안 좋은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스티브 한이라고 한국계 미국인 직장 상사에서 부하 직원들 면박 주고 그런 사람들이죠. 너 왜 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냐 그랬더니 관장님은 인상이 그래요라고 하더라고요. 안 좋대더죠. 사람을 겉모습 갖고 평가하면 되잖아. 저는 겉모습과 달리 되게 착하고 친절하고 나이스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강의와 상관없이 뭐든지 펭귄천사 골뱅이 korea.kr로 문의를 주시면 여러분 반드시 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korea.kr을 쓴다는 것은 제가 이제 공무원이라는 뜻이고요. 공무원은 시민의 질문에 충실히 답할 의무가 있죠. 물론 오늘 내일 보내주셔서 왜 내일 답이 안 오냐 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은 기다려 주셔야죠. 보통 인문학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인문학의 정체가 뭘까를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많이 아실 텐데요. 철학자 강신주입니다. 아주 젊은 분이에요. 한때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최고의 인기 강사셨어요. 학교 수업 안 하고 철학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인문학이란 주어진 현실과 인간의 삶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꿈꾼다고 합니다. 일단 환경을, 내 상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러면서 목적이 뭐냐면 자유와 행복을 찾는 거죠. 또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게 어려운 사람이어서 저 사람 책은 저는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이 말만큼은 제가 동의합니다. 인문적 정신은 비록 실패할지라도 자신의 성찰과 노력으로 직면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인문학적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렇게 왜 하이데거라고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결정적인 철학적인 말씀을 하신 분이죠.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친숙함이 사라지고 낯섦이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생각이 깨어나 활동하기 시작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상황은 뭐냐면 내가 낯선다고 느끼는 곳이라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크롭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어떤 사람, 이게 파이프단가 이렇게 하면서 낯설게 하기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문학에서도 도리어 페어프렌딩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낯설게 해서 한국에서 저자와 독자가 서로 낯선 공간에서 만나는 게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행, 그러니까 낯설다고 느끼기 제일 좋은 것이 저는 이제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낯설은 게 쉽지 않잖아요. 모두 다 친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쉬운 것이 있어요. 낯선 곳을 찾기가 좋은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낯선 곳에 가는 거죠. 낯선 곳에 가서 낯선 풍경 속에서 낯선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 바로 여행, 탐험, 모험의 미덕이고 그것이 그때 떠오르는 게 바로 통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역 때문에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험을 해야 되는데 모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탐험하고 여행하고 모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난 여행하지 않고 관광 말고요. 여행하지 않고 탐험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인문학적인 정신을 성취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 훔볼트고 이 훔볼트로부터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인 진화론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하는 훔볼트의 평전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 훔볼트 평전이라는 책과 자연의 발명 잊혀진 알렉산더 폰 훔볼트라는 책이 있는데 두 건 모두 다 좋습니다. 모두 다 좋은데 한 권을 추천하라면 저는 이 오른쪽의 자연의 발명을 추천하고 싶어요. 둘 다 번역도 좋고요. 어차피 둘 다 두껍습니다. 그런데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하고 우리가 어차피 옛날 사람이잖아요. 옛날 사람의 삶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반추해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 더 좋은 책이 자연의 발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책에 띠지에 이런 게 있었어요. 훔볼트가 없었다면 종의 기원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찰스 다윈의 이야기입니다. 찰스 다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훔볼트가 없었으면 종의 기원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훔볼트가 없었으면 현대과학, 특히 생명과학은 존재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2016년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뱀장어. 전기뱀장어는 뱀장어가 아니에요. 상관이 없는 뱀장어는 아니 다른 과입니다. 이 전기뱀장어가 어떻게 전기를 일으키냐 하는 실험을 했어요. 여기다 보면 인형이죠. 인형을 딱 넣어주면 거기 전기뱀장어가 달라붙어가지고 자기 전기를 쏘아냅니다. 근데 이걸 남미에 가서 이걸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놀라웠겠죠. 이걸 어떻게 알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2016년에 실험인데요. 불과 5년 전이잖아요. 근데 이 실험의 계기는 1800년대 3월. 그러니까 216년 하고도 석 달 전의 일을 가지고선 현대에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 계기는 바로 이겁니다. 1800년 3월에 훔볼트가 여행을 해요. 장면이 그려졌는데요. 뱀장어가 있고 뱀이 막 있잖아요. 말이 있잖아요. 이거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30여 마리의 말과 노새, 말과 노새를 전기뱀장어가 사는 웅덩이에 밀어넣었어요. 근데 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채찍과 몽둥이로 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때립니다. 그래서 거기 전기뱀장어들은 격렬히 저항하면서 전기를 방출했겠죠. 그때 두 마리의 말이 기절해 죽고 나서야 이 전기뱀장어들이 자기가 축적한 모든 전기를 방출했어요. 그 다음에 잡아낸 거죠. 요즘에 이런 실험하면 난리 납니다. 동물 학대니 뭐 해가지고. 근데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인 게 나중에 자기가 직접 실험해요. 말 말고 같이 동료랑 같이 전기뱀장어 양쪽에 잡아보고 한쪽이 잡아보고 두 마리 잡아보고 막 그러죠. 그래서 충격받고 기절하시고 막 그런 분이에요. 뭐든지 자기 몸으로 직접 해야 속 편한 사람입니다. 원주민들의 독화살 독을 봤으면 자기 한번 먹어봐야 돼요. 어느 정도 독이 되는 건지. 요즘은 치면 그렇게 실험하지 않죠. 하지만 어떤 자기 몸으로 해놓은 거였어요. 첫 번째 전기뱀장어 실험을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1800년에 이 사람이 이 일이 220년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영향을 받고 그들의 한 것을 검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가 1790년대에 알려지기 시작해요. 갈반이라는 사람이 개구리 있고 실험하니까 죽은 개구리가 움찔합니다. 이걸 보고서 생명의 전기 이런 말을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볼타라는 사람이 우리 볼트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 볼트라는 사람과 이 사람 둘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 뒷다리 칼 댔더니 움찔되던데 그러니까 동물의 신경과 근육에서 동물 전기가 나왔기 때문인 것 같아 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볼타는 전기가 조직을 흥분시킨 거지 쉽게 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생명의 조직에서 전기가 나왔다는 거고
이 사람의 말은 전기가 멈춰 있고 이 전기가 조직을 움찔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얘기하면서 배터리의 아연과硅처럼 칼의 두 금속 사이에서 전기가 발생한 거야. 너 전기를 썼잖아. 금속을 갖고 됐잖아. 왼쪽 금속과 오른쪽 금속 사이에서 정확히 뭔 일이 나는지 전자가 이동하는 걸 저는 몰랐죠. 전자가 있는지 몰랐으니까 어쨌든 금속 사이에서 있던 전기가 발생한 거지 생물에서 한 것은 아니야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예, 생물 전기라는 것들은 이제 되게 많이 유행했던 거고 그래서 그다음에 실험을 이런 식으로 해 나갑니다. 저 당시는 카메라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리지 못해요. 옛날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리긴 했어요. 그림을 열심히 잘 그려와가지고 잘 그린 다음에 스케치를 해와요. 물론 현장에서도 화가들을 고용합니다. 있어 많은 것들을. 그 다음에 갔다 와서 그 화가들의 그림과 자기의 증언을 바탕으로 다시 유럽에서 진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다시 가지고 이제 동판을 만들죠. 동판을 만들어서 이제 책을 찍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저자들이 그 책을 그림이 들어가려면 부자만 할 수가 있어요. 부자 저자만 책에 그림을 넣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단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그 당시에 이 전기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 램정의 그 연구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심전도 검사에도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알렉산더 폰 humboldt가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일단 재산 다 참진해요. 참진하고 나서 와서 아주 소박하게 살아가는데 소박하게 살아도 주로 이런 정도의 공간에 살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서재가 따로 있고 뭐 실험실 따로 있고 침실 따로 있고 그다음에 임자실 따로 있는 정도의 그들의 귀족의 삶을 살았고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뭐 박제들도 있고 책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 당시에는 책을 한 권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 폰 humboldt는 1769년에 태어나서 1859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뭐 41살 거의 100살을 90살 정도를 산 거잖아요. 장수하셨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 알렉산더 폰 humboldt는 되게 현대인 같고 남미 탐험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딱 정약용 선생님과 거의 겹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약용이 북학파, 그다음에 시락파였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락파 사람들이 중국을 통해서 유럽의 신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만든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있고 저들은 신문물을 만들 때였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humboldt가 아주 최근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약용 선생님과 겹칠 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를 보면 대략 1705년에 증기기관이 처음 발명됐어요. 1750년에 pH이 발명됐고요. 그러니까 이미 전기에 대한 개념들이 있는 거죠. 1774년에는 프리스틀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산소라는 존재, 산소의 기체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1789년에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유럽에서 화산이 터져가지고요.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140개가 한꺼번에 터집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유럽 하늘을 덮어요. 그러니까 유럽 하늘에서 유럽은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그 당시 산업이라는 게 농업밖에 없었잖아요. 농업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루이 16세, 마리 안뚜아네트만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왕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 살만했던 거예요. 그게 비싼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중동에 봄이 있었잖아요. 중동 사람들은 뭐 무라바크 가다피, 뭐 사다티 이런 데데 수십 년의 그 독재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혁명을 일으킬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 밀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에서 수입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2년 동안 폭염이 옵니다. 밀은 좀 선선해야 농사가 잘 되거든요. 2년 동안 폭염이 오니까 15%의 밀 생산이 감소가 돼요. 러시아 쪽에서. 그러니까 중동에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독재 사회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을까 버텼는데 먹고 살지 못하니까 혁명을 일으켰던 거죠. 1796년에 천연두 백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는 백신이라는 게 막 있을 때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humboldt가 아메리카 탐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유럽에서는 이미 과학과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직도 저들에게 남아메리카는 미지의 세계였다는 거죠. 모르는 세계였습니다. 이 당시는 서신공화국이 할 만큼 서로의 편지를 막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원거리 서신을 통해서 뭔가 좀 지식과 지식의 공동체가 있었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파하는 방법이 바로 편지였고요. 훔볼트는 5만 통을 보내고 10만 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고 있는 5만 통의 편지를 보냈으면 1년에 뭐 하루에 여러 통을 한 통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뭐 하루에 전화 여러 번 하고 카톡도 여러 개 하듯이 그 사람들이 그걸 다 편지로 써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게 어떻게 남아있냐면 내가 보내기만 한 거는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다윈 같은 사람은 편지를 2통을 씁니다. 똑같은 걸. 한 통을 보내고 한 통을 내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 사람 딴 얘기해도 너 정식이 해준다 그랬잖아요. 무슨 소리 내가 보낸 거에 이게 다 있지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요즘은 우리가 편지 보낼 때 복사본 안 남겨두잖아요. 그런 점에서 메일이 흘러요. 메일을 보내면 보낸 게 남아있잖아요. 보낸 편지함을 남겨놓게 된 이유가 뭐냐면 메일을 보낼 때 원래 이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래서 왜 리플라이 계속 쌓여가지고 나오게 되잖아요. 제목 바꾸면 앞에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양 사람들 보면 저희 지도자분들 그러고 평생 한 개예요. 그 한 개의 메일을 계속 거기서 답장을 하거든요. 그 한 개만 보면 옛날 것까지 쭉 나와 있는 거죠. 요즘 훨씬 더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훔볼트 전에의 철학이라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형이상학, 논리학, 도덕 철학 있고 나머지가 뭉뚱그려서 자연 철학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자연 철학을 나누는 거예요. 식물학, 동물학, 지질학, 화학으로 막 이게 분리가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옛날에 우리 통틀어서 과학이랬어. 나는 과학을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있는다면 나는 물리학이 좀 어려워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이 좀 어렵다는 사람은 다른 분야의 과학에 되게 익숙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자연 철학이 다양한 과목으로 생겼다는 건 그만큼 이렇게 활발해졌다는 거고 생물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1802년에 라마르크가 용불용설 만들 라마가 처음 사용하고요. 이볼루션, 진화란 말도 1809년에 처음으로 과학 용어가 되었습니다. 훔볼트는 그 만든 것들이 대표적인 등원선 이 사람이 만들었고요. 자기적도, 적도 북극, 적도 남극 있을 가지고 자기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적도, 생명망, 그러니까 웹 오브 라이프쯤 되겠죠. 그 먹이고 먹고 먹히는 그 생태 계에 해당하는 먹이 사슬에 해당하는 말이 있고요. 숲의 수분 보유와 냉각 효과. 그러니까 뭐냐면 숲을 나무를 심어놓으면 홍수가 안 나와. 왜냐면 나무가 물을 잘 갖고 있거든. 근데 숲이 많으면 온도가 떨어져.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걸 누가 처음 얘기하냐면 훔볼트가 이야기한 거예요. 기후대, 온대지방, 열대지방, 한대지방을 이름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훔볼트를 잘 몰라서 대부분 사람들이 훔볼트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저렇게 중요한 걸 만드는데 왜 잘 모를까 궁금하잖아요. 뭔가 특별한 게 없어요. 코페르니쿠스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우주의 변방은 어디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뉴턴은 우리에게 작용하는 힘, 말로 이야기해요. 모든 힘은 다 같이 있어. 라는 걸 얘기해서 거. 제퍼슨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뭔지를 밝힌 사람이고, 다윈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생명의 기원을 밝힌 사람이에요. 되게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세계 사이의 관계를 막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훔볼트가 한 것들은 뭐냐면 자연 자체에 대한 개념이에요. 딴 사람들은 나와 자연, 나와 우주, 나와 사회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자연 자체예요. 자연 자체를 밝히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등고선, 등원선, 너무 당연하게 느낀 거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등원선을 배우지만 등원선 누가 만들었어라는 말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 공기처럼 그냥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서야 다시 그 사람을 추적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1769년에 프로이센이라면 지금 독일에 해당합니다. 부잣집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부자였지만 엄마는 더 부자예요. 무지막지한 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10살에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키웁니다. 그래서 평생 어머니하고 화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꾸는 거랑 엄마가 꿈꾸는 게 다르다 해서 엄마는 큰형은 정치가로 키우고 인문계로 이 사람은 자연계를 키우는데
광물학 공부를 시킵니다. 아니, 광물학이 뭐야 그러는데요. 저 당시에 광물학이면 요즘으로 치면 전자공학 아니면 뭐 생명공학 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광물학은 최고의 첨단 학문이었습니다. 취직도 굉장히 잘 되고 광물학과를 나오면 자연스럽게 고위 관료가 될 수도 있던 시절이었죠. 근데 방학 때가 되면 엄마한테 안 가고 딴 데 가요. 그 독일에 갑자기 도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바이마르라고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가면 10분이면 한 바퀴 다 도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괴테하고 슐러의 동상이 있습니다. 바이마르 그러면 옛날에 독일 제국시대에 거기 수도가 잠깐 있는 적이 있어요. 이 장면이 괴테하고 슐러가 친구예요. 문학가죠. 철학가잖아요. 둘이 친구가 되는데 거기에 또 한 명 빌헬름 폰 훔볼트의 형이 셋이서 단짝이에요. 그래서 맨날 정치 얘기하고 문학 이야기, 철학 얘기합니다. 그때 방학 때가 되면 알렉산더 훔볼트가 여기에 놀러 갑니다. 놀러 가서 형들에 껴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괴테가 뭐라 그러냐면 훔볼트하고 함께 보내며 깨달은 것이 나 혼자 몇 년 동안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얘기해요. 이때의 훔볼트가 누구냐면 동생 알렉산더 폰 훔볼트입니다. 정약용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되게 실사구시를 추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꿈도 막 그렇게 꾸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1796년에. 그러니까 뭐 29살 좀 되니까 30살이 20몇 살이죠? 25, 27? 이때 때 그죠? 27. 네,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데 두 아들이 임종을 받지 못해요. 그럴 수 있죠. 옛날에 뭐 교통도 발달하지 않고 통신도 발달하니까 임종을 같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장례식에 참석도 안 해요. 싫은 거예요, 엄마가. 네, 엄마가 싫은 거예요. 그러고선 거액을 상속받아요. 엄마는 싫지만 엄마의 재산은 다 받아요. 그래가지고 형 빌헬름 폰 훔볼트는 아예 독일을 떠나서 파리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치가로 성공을 하죠. 독일의 지금 수도가 베를린이잖아요. 서베를린은 베를린 자유대학이 있었으면 동베를린에 있는 게 원래 베를린 대학인데 그게 훔볼트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주의 쪽에 있던 거죠. 이게 원래 대학이었는데 훔볼트 대학이 뭐 최고의 대학인데 그 동독 쪽에 있으니까 자유 독일의 수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베를린 자유대학을 만들었죠. 지금은 합쳐져서 그냥 베를린 대학인데요. 그 훔볼트 대학은 동생 알렉산더가 아니라 형 빌헬름 폰 훔볼트를 기린 겁니다. 언어학자로서, 철학자로서, 정치학자로서 기리는 거죠. 그리고 알렉산더 폰 훔볼트는 이제 드디어 엄마가 없었고 돈이생이가 원대한 여행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탐험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KBS 다큐멘터리에 이게 있어요. 왜 탐험하는가? 라고 하는 탁재영이라고 하는 뛰어난 오지 전문 PD가 있는데 저랑 같이 마다가스카르를 같이 갔던 EBS에 보면 세계 테마기 여행 갔었거든요. 이분이 남미를 여행할 때 이걸 갖고 있어요. 그 훔볼트의 주제였어요. 저도 같이 가면 참 좋았는데 제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관장할 때 같이 못 갔어요. 하지만 프로그램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만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입니다. 탐험가는 뭘까? 제 대행인 탐험가는 자연을 탐구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고무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꿈을 쫓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게 인문학적인 정신이잖아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탐험과 정복은 다른 겁니다. 탐험, 정복, 약탈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약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탐험이냐 정복이냐 차이는 이게 가장 큰 차이를 생각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세계 일주 하는 것보다 동양 사람들이 세계 일주를 먼저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세계 일주 하면서 뭐 합니까? 침략하고 약탈하고 살해하고 하잖아요. 중국의 정함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은 뭐 황제의 선물이라고 선물 주고 오죠.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그 약탈을 하든 뭐 하든 다니면서 과학자를 태웁니다. 찰스 다윈이 탔던 비글로도 과학 군함이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셔머너나 왜 주문진이 아니라 그 거문도 사건처럼
그럼 연구원들 왜 왔어요? 우리나라 침략하기 위해서 지도부를 이루어 왔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랑 무역하고 침략하기 하려더니 남아메리카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갔는데 과학자를 왜 태웠냐면 이걸 하면서 우리는 모른대. 우리 남아메리카를 몰라. 그러니까 과학자를 태워서 기록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게 해야지 했던 거죠. 근데 중국의 정함들은 아프리카 해안선만 쫓다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와놓고선 내부의 지도도 그래요. 아, 우리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 중국 내부 이렇게 생겼잖아. 뭐 아프리카 내부 이렇게 생겼겠지. 한 거죠. 그래 지레짐작의 문화는 현대 과학을 만들지 못했고 이걸 하면서 우리는 모른다. 그걸 강조했던 문화는 현대 과학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유럽보다 훨씬 더 높은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거든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거기입니다. 400 몇십 페이지쯤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왜 유럽이 더 지금 현대 과학을 만들고 세계 주도를 할 수 있겠냐?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탐험하는 사람은 약탈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합니다. 근데 후볼트는 과학을 하나 더 가졌어요. 정복은 약탈이 안 되는데 탐험은 되게 과학과 연결되는데요. 과학에는 필요한 게 있어요. 돈. 중요합니다. 지식, 장비, 동료, 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어디로 탐험을 가게 되죠. 우리는 여건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한테나 여건을 주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동료 구하는 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장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돈과 지식과 여건이에요. 여건이라고 하면 뭔가 이런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훔볼트는 귀족의 자제였고 형은 비렐름 훔볼트가 있었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스페인 정부로부터 여건을 딱 발급받아서 갈 수 있게 되죠. 근데 동료가 또 있었잖아요. 동료를 단지 돈으로 산다고 해서 다 동료가 되는 건 아니죠. 쉽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폰 훔볼트보다 4살쯤 어린 똑같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인데요. 봉플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식물학자이자 해부학자이자 외과의사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동료예요. 식물학자니까 식물학도 알고 해부학자니까 동물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과의사예요. 그래서 여행할 때 들어온 게 뭡니까? 아프고 다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없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이 사람이 있는 건 뭐냐면 지식과 돈입니다. 여권도 만들 수 있고 사실은 유장 꿈도 꾸고 있는 거죠. 근데 에메 봉플랑이랑 알렉산더 폼볼트가 떠나는데 이런 실험 장비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가는데요. 그 실험 장비를 2세트 정도 갖고 갑니다. 엄청나게 비싸요. 왜 2세트 갖고 갈까요? 가다 망가지면 어쨌든 한쪽에 고쳐본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당장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 사람이 여권입니다. 그 당시 사진이 없었어요. 사진이 없었으니까 여권에 자세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훔볼트의 여권 뒤에 2페이지인데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수단에서 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왼쪽에 사진이 있고 거기잖아요. 이름이 여기까지 끝나요. 이름이 엄청나게 길어요. 왕족이었는데 어떤 귀족들이 자꾸 이런 자기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점점 늘어나요. 근데 그 친구는 2페이지에 해당하는 자기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누가 줬다는 것까지. 이름 되게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스페인의 시민, 남미가 다, 중남미가 다 스페인의 시민이잖아요. 하지만 나라는 다 있단 말이에요. 관리들이 있는데, 갈 때마다 스페인에서 여권을 받아서 갈 수 있어. 근데 어디 가서 보증을 받았잖아요. 아, 이 사람이 맞네. 하고 써주는 거예요. 근데 뭘 써주냐면, 그 사이 인상착의가 바뀝니다. 바뀌는 인상착의도 잘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회색 눈, 한 입, 한 콜, 잘생긴 턱, 막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이 사람에게. 나중에 이걸 다 큰 입, 살찐 코, 그러나 잘생긴 턱, 이런 식으로 훔볼트가 살짝 장난도 쳐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써주는데 이게 누구 건지 말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스페인 정부는 왜 이 사람에게 여권을 줬을까요? 이겁니다. 이 사람이 남미를 개발하고, 스페인, 남미를 개발하고 멕시코를 개발하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리적인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 다녀보지를 못했어. 근데 다니려면 군대를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돈으로 가겠대요. 자기 돈으로 가고 자기가 보고까지 하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 안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간 나라 갈 때마다 거기 대사들이 불러서 막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했냐고 다 그래서
보고도 할 수 있고 중간에 통제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페인을 떠나서 저기 왔다가 중남미를 쭉 보고선 얼른 스페인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비겁하게 스페인에 비호를 받아서 딱 여행을 했잖아요. 중남미를 쭉 보고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오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미국 대통령한테요, 자기 지식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이제 멕시코를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흠볼트가 없었으면 멕시코 땅이 그냥 스페인의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 멕시코 요만큼인데 이 아랫부분이 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이런 데를 좀 갖게 된 거죠. 멕시코 사람도 여기 쪽을 더 잘, 중남미를 더 잘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어디로 귀국을 하냐면 프랑스로 귀국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페인은 엿먹은 거예요. 자기 도와주면서 자기의 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훔볼트의 가장 큰 업적이 이겁니다. 자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는 신고라서 화산이 있어요. 화산을 쭉 그립니다. 그리고 보면 글씨가 많잖아요. 글씨가 많고 여러 개의 컬럼이 있죠. 우리는 이런 표를 잘 그리는데요. 서양 사람은 그 표를 잘 못 만들어요. 우리는 표를 갖다가 가로, 세로 만들고 가로, 세로 컬럼을 여러 개 쪼개가지고 그냥 한 칸만 보면 여러 개 정보를 알잖아요. 독일 사람만 해도 표를 만든다는 게 박스만 치면 표인 줄 알아요. 교수님이 전체 제일 많이 붙어난 게 표 만드는 거였어요. 너네 표 기가 막히게 만든다는데 사실 그 표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독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면 여기다 그 지도를 그렸어요. 단면도를 그려요. 전체적인 보이기도 하고 단면도도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게 여기에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떤 식물이 있고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이쪽에 보면 여기 고도, 높이 있잖아요. 높이에 따라서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떤 작물이 있고 어떤 동물이 있고 온도가 어떻게 됐고를 측정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옛날에 등산화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막 기어 올라가요. 산 꼭대기에 기어 올라가다 100m 좀 올라가면 거기서 다시 짐을 풀어요. 짐을 풀어서 기압을 잽니다. 기압재에서 이게 높이가 얼마인지 측정하고 그래서 낚시가 기록한 다음에 다시 짐을 챙겨야죠. 왜 들고 가면 다치니까. 그리고 자기 짐꾼을 얻고 막 그러는데 짐꾼들이 가다 보면 왜 다 동네가 바뀌면 돌려보내고 하잖아요. 어떤 짐꾼은 끝까지 데리고 다녀요. 이 사람은 이제 기계를 다룰 줄 알게 됐는데 또 가르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과학적인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높이에 따라서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온도도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단지 그 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산에서 높이에 따라서 그 식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연결됐던 게 뭐냐면 높이가 아주 다른 산이야. 하지만 다른 대륙의 산이지만 그 높이에 올라가면 온도도 비슷하고 살고 있는 나무의 모습이나 동물의 모습도 비슷하고 크기도 같다. 그 다음에 사람들도 다르지만 먹는 작물들도 비슷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높이하고 강수량하고 온도하고 기압하고 등등등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다. 하나만 알면 나머지들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합니다. 안데스 산맥에 보이는데 위치에 따라서 아래에는 이런 야자수 같은 게 있다가 위에는 눈이 있지만 그중에 노출된 땅이 있고 점점 나무가 작아지고 이런 얘기를 보이죠. 설명도 해요. 왜 작아졌을까? 위에 가니까 바람이 되게 많이 부네. 등등등의 설명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히말라야에 대해서는 같은 식으로 자기가 가보지 않았던 것을 해석을 하면서 지도를 그리고 하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책을 쓰는데 코스모스라는 책을 씁니다. 코스모스를 하면 칼 세고만 생각하잖아요. 코스모스의 칼 세간이 쓴 코스모스 제목이 여기서 와요. 그러니까 칼 세간의 코스모스는 정말 이 광활한 우주죠. 하지만 저 당시에는 그 남미 같은 세상의 코스모스인 거예요. 유럽 사람들의 세계는 지중해 연안이었거든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가서 전혀 다른 그 사람들과 자연을 보고서 이걸 코스모스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RSS, 백셀비어크네. 그 모든 것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유럽 사람들과 달리 되게
더 좋은 세상을 많이 꿈꿉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 당시도 뭐 탐험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 가면 어떻게 하냐면 힘들잖아요, 멀리. 그러니까 이 다음에 지게 사람들이 우리 저기 가면 중국 가면 높은 산 올라갈 때 지게 메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은 아마 남미에 간 사람 중에 가장 부자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자기를 의지하잖아요. 사람을 고용하도 더 기계면 이 사람 똑같이 장비를 다 들고 가요. 이게 과학자들이 탐사할 때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마다가스카를 간단 말이에요. 마다가스카르에서 그 당시 10년쯤 전이었는데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한 달 수입이 70달러밖에 안 돼요. 60달러, 70달러의 수입이. 근데 그 사람에게 열흘에게 90달러 준다 그러면 엄청 다 몰려듭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지금 다 들어가지 않거든요. 똑같이 애무지 일만큼은 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못 들어서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하지만 애무지를 한 거죠. 나는 돈 냈으니까 나는 맨손으로 가겠다. 그런 건 이제 과학자는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2, 3대부터예요. 그건 우리의 전통입니다. 그러면서 언어를 계속 배워요. 그날 거기에 언어. 사람들 스페인어도 알고 있지만 집에 다 스페인어 쓰지만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인디오들이 다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다니면서 배워나갑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지내려고 하는 거죠. 찰스 다윈도 비슷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아즈텍 달력인데요. 마야 문명의 달력. 이 달력에 대해서 되게 복잡한 달력이에요. 이 복잡한 달력을 아주 잘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달력과 권력이라고요. 제가 쓴 책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유학 갔을 때 쓴 책인데 우연히 쓰게 됐어요. 책 좋은 책이 재밌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이 달력, 이 달력 같은 걸 보고선 이 사람들이 비록 우리 스페인 사람들이 유럽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문명을 갖고 있었네요. 문명에 자산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존경해요. 존경하면서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같이 살까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즈텍 달력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달력입니다. 60진법도 쓰니까 2개의 진법을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달력을 갖고 있는데 20진법도 쓰고 13진법도 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달력을 가졌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머리도 있고 문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훔볼트가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선 제 생각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유럽밖에 없었는데 유럽 말 바깥에도 문명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일단 멕시코 이전 문명, 지금 유럽 사람들이 와서 건설한 멕시코 이전의 문명이었던 아즈텍 문명이 유럽 문명같이 못지않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합니다. 저도 여기 가봤는데요. 이게 페루거든요. 페루의 쿠스코라는 데 가서 제가 꼭 관한 거죠. 이게 되게 돌들이 있는데요. 정말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게 아주 정교했어요. 근데 이 근처에는 이런 돌 없습니다. 어디선가 갖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고생 무지하게 해서 갖고 왔어요. 바늘조차 들어가지 않게 잘 만들어놨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바퀴가 없어요. 왜 없지? 그 문명이 없었던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장난감에는 바퀴가 있습니다. 장난감에는 마차처럼 장난감 마차가 있어요. 하지만 마차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 사람 머리가 없어서 마차를 쓰지 않은 게 아니라 도로 자체가 워낙에 가파른 산이어서 마차 같은 게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지게 같은 게 있었고 도로는 돌로 아주 잘 쓸어놨던 거죠. 그래서 훔볼트가 뉴스페인 왕국지에 이렇게 씁니다. 인디언들의 소외는 지혜의 근원을 파괴했기 때문에 누가 파괴했겠습니까? 유럽 사람들이 파괴했죠. 만일 프랑스나 독일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거대한 문화와 지식을 누가 이어갈 것인가? 평등하게 교육기회가 주어질 때 과학과 예술이 차등없이 제공될 때 사회적 행복은 증가한다. 지금 우리는 남미에서 금도 뺏어가고 은도 뺏어가고 우리 다 수출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 사람들이 잘 살게 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도 잘 살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인의 번영은 인디언의 번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문명의 진보에서 나온 모든 이득이 불행에 처한 인디언들에게 나눠지지 않는 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페인이나 유럽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요, 거기가 금방 자원이 이렇게 고갈되고 전혀 다른 세계로 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재생산상이 막 없어진 거잖아요. 남미 한 달쯤 여행해 보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럽 사람에 대한 시각들이 봤죠.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아즈텍 문명의 그 옛날에 왕족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아즈텍 말고 또 뭐가 있죠? 그게 마야. 마야의 그 어쨌든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근데 그 아까 섬 같은 데서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보기엔 유럽 사람이나 자기네의 지배자들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차피 자기 지배자였던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왕족들은 태양신을 믿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파차마마인가 해가지고 땅신을 믿습니다. 땅의 엄마들 해서.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그 설명해 그 생락자라는 얘기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유럽 사람들 단 몇십 명이 그 많은 군대를 이겼겠냐. 거기 총들세보면 나오잖아요. 불과 200 몇 명이 다 이겨버린 얘기가. 그래서 총 갖고 있고 균이 있어서 이겼다는데, 아니 총이 따라지고 몇만 명이나 되는데 총 몇백 명이 있어도 몇 명 어떻게 이기냐. 민중의 입장에서 똑같았다. 저 스페인 사람이든지 자기의 지배자든지 똑같았기 때문에 저 스페인 사람은 아직 자기한테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지배자는 우리 자기 압제자예요. 근데 이 사람 싸운다니까 자기랑 방관했다는 거죠. 방관했을 뿐인 거지 그 유럽 사람이 총 200개 갖고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거기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잉카 문명, 잉카족 있잖아요. 예. 훔볼트는 잉카를 독학했고 잉카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아주 드문 사람이었죠. 훔볼트가 갖고 왔던 표본들이 그 베를린 자연사박물관에 여전히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할 때도 여러 세트를 만들어요. 여러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각기 다른 배에 실어 보냅니다. 이걸 다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배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차이로 떠나는 다른 배에 두 세트를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위험 분산. 네, 철수사님도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돈 없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폰 훔볼트의 그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고요.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 사람이 자유주의 사상에 빠져 있거든요.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어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정작 프랑스에서는 그 나폴레옹 때문에 사라지는데 미국에서 독립전쟁하고 그러면서 보인단 말이에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도 스페인으로 가지 않고 토마스 제퍼슨한테 가가지고 다 얘기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이걸 가지고 제퍼슨이 버지니아주 보고서라는 걸 쓰죠. 네. 그러니까 버지니아주 보고서를 가지고서 나중에 책을 쓰는데 그러니까 되게 친하게 지내요. 되게 지내고 자기 정보는 또 다 이 사람에게 제퍼슨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리, 사람, 역사, 동물, 식물, 기후, 상업 이런 것들이 그동안 다 쪼개져 있었어요. 기후만 쓰면서 어떤 사람만 쓰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다. 거기에 산업들은 뭐에 따라져 있는? 기후 때문이죠. 지리와 기후가 결국에는 사람과 상업과 산업과 거기에 역사들을 정한다는 거죠. 기후에 따라서 동물과 식물도 사는 게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동물들의 뼈를 보고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없는 뼈거든요. 이렇게 다 멸종돼 버렸네. 이런 거예요. 이만큼 큰 동물의 뼈들을 보고선 뭐 이런 거였거든요. 나무들보가 아니라 육지들보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사람들 살 때까지 살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뭐 다 사라지고 말아서 검칙, 호랑이 이런 것들이었었죠. 예거든요. 동물들 그 어떤 것도 멸종하는 경우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질서다고 토마스 제퍼슨이 얘기해요. 근데 뭐 멸종해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니 토마스 제퍼슨이나 훔볼트나 다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 처음부터 있었던 거야. 근데 이렇게 멋졌던 커다랗고 그 훌륭한 동물들이 왜 사라졌지?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졌나? 동물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찰스 다윈과 연결되거든요. 사실 찰스 다윈이 없으면 훔볼트도 의미가 없을 수도 몰라요. 훔볼트의 그 업적이 찰스 다윈을 통해서 현대 과학까지 이어지거든요. 찰스 다윈은 1820년대에 케임브리지에서 대학생을 하고 있을 때, 신학을 하면서 처음에 에드버러에서 의학을 하다가 의학 못하겠다 그리고 마칠 수 없으니까 신학을 해요. 신학을 하면서도 이제 그때 지질학과 식물학 교수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돈이 많았어요. 지질학 교수, 식물학 교수를 주서 같이 여행 가요. 그러니까 지질 여행 가고 막 이랬던 사람이죠.
그리고서 이제 헨슬로우라고 하는 식물학자에게 아주 사랑을 받는데, 그래서 저는 그 비그로의 선장이 헨슬로우 교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같이 여행 가자. 남미 여행 가도 같이 가지 않을래? 나 자연학자가 필요해. 왜냐면 그 배에도 자연학자가 있어요. 의사 겸 자연학자가 있는데, 그 피츠로의 선장은 귀족이거든요. 근데 그 자연학자의 의사는 평민이에요. 아, 내가 귀족인데 평민하고 매일 같이 밥을 먹고 이러긴 싫은데, 난 귀족은 평민과 밥 먹기 싫은 거예요. 그 이제 헨슬로우 교수에게, 아, 너 당신은 귀족 출신이잖아. 당신 타가지고 우리 같이 밥 먹었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여행하고 탐험하고 나는 같이 자기랑 밥을 먹고 싶어. 헨슬로우가 결혼하지 말자 그랬어요. 갓 결혼했는데 신혼인데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때 찰스 다인에게 얘기합니다. 너 돈 있잖아. 너도 가라.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너 택도 없다. 그걸 왜 가냐 그러는데, 그 자기의 외삼촌이 요즘으로 치면 삼성가의 후계자 좀 되는 겁니다. 거기 웨지우드라고 하는 그 본차이나 네. 거기에 그 독이 만드는 회사거든요. 영국의 가장 큰 회사의 딸이 자기 엄마였거든요. 외삼촌에 가서 부탁을 하니까 외삼촌이 아버지한테 그러죠. 아이, 내 형 좀 해주셔. 막 이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행을 하는데 탐험할 때 자기 식비를 다 내야 돼요. 배는 태워지만 자기 비용은 자기가 내고 가는 겁니다. 그때 훔볼트의 여행기를 가지고 가요. 이 사람은 훔볼트를 읽지 않았으면 굳이 거기 여행을 갈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훔볼트의 영향력과 억지가 대단했지만요.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훔볼트의 사상을 이어받지는 않습니다. 그의 태도, 그의 그러니까 자연을 대하는 태도, 자연을 기억하는 방법들을 이어받는 거지. 그 훔볼트는 자연이란 완전한 설계와 신성한 질서를 반영하는 평화로운 영역이다. 그런데 그 다 차세된 거예요. 자연이란 모든 생명체 사이에 끊임없이 투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진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물러받았다 해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과학의 특징입니다. 과학이란 뭐냐면 선배들의 업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게 과학의 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찰스 지금은 다 모든 사람이 과학자 진화론자지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 그걸 부인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찰스 다윈의 그 틀 안에 있을 뿐이죠. 언제는 깨질지도 모릅니다. 1859년 5월에 훔볼트가 죽어요. 죽자마자 6개월 후에 종례기원이 나옵니다. 근데 둘 사이에 서로 편지도 주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훔볼트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6개월만 더 살았으면 자기의 생각을 충분히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점이 되게 아쉬운 점이죠. 그 찰스 다윈이 이제 비글을 타고 여행을 하잖아요. 비글은 이 정도 되는 크기의 배였고요. 한 곳에 가면 오래 있습니다. 왜 그 지도를 그리려니까. 근데 그 사이에 찰스 다윈이 닥터하고 그러니까 육상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러죠. 주로 이런 식으로 다니고요. 영국에서 출발해서 플라이버스에 가봤어요. 여기 쭉 가봤거든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면서 갈라파고스 갔다가 찰스 다윈의 자연 사상사를 쓰고 싶어가지고 영국은 다 다녔어요. 찰스 다윈이 한 번이라도 가본 곳은, 여행한 곳은 다 가봤습니다. 근데 흔적이 다 남아있진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영국을 막 다닐 때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유명해진 다음에는 뭐 런던 밑에 지금 타운 오브 찰스 다윈이라고 마을 이름이요. 찰스 다윈 마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정도만 남아있었던 거죠. 플라이버스 이런 도시에 출발했던 한 곳, 돌아왔던 한 곳도 찾아봤더니 시청도 가보고 도서관 가봤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여기 저 동네 어디서 한 달을 살았는데 어느 집이 있는지 모르다. 너네 어떻게 그걸 볼 수 있냐? 아이, 그래도 우리도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도 알면 그걸 이제 관광도 할 텐데 우리가 몰라 안타까워 죽겠어. 너가 타박하지 않아도 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갈라파고스도 같이 가봤었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같이 가봤습니다. 남아메리카 해안 지도를 그리는 게 그 비그로의 역할이었어요. 별로 좀 좋은 건 아니었고요. 갈라파고스 섬입니다. 갈라파고스 여러 개의 제도예요. A라는 섬에서 B라는 섬으로 넘어가려면 비자 검사하고요. 신발바닥도 검사해요. 왜냐면 A라는 섬에서 B라는 섬으로 넘어갈 때 흙을 막 붙여가면 B라는 섬의 생태계가 바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도요.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 플라스틱 천지입니다. 물론 여기서 버린 게 아니에요. 삼다수 병도 봤어요. 전 세계 떠다니다가 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새들을 보는데요. 이게
다윈의 핀치라고 그러는데 아까 있잖아요. 전기 뱀장어는 우리가 전기 뱀장어지만 뱀장어가 장어가 아니에요. 전기 뱀장어 장어가 아니거든요. 그냥 육기어류에 그러니까 조기 이런 거랑 더 비슷한 생선이고요. 그 다음에 다윈의 핀치라고 하지만 이게 핀치새가 아니라 풍금조예요. 근데 다윈의 핀치 너무나 유명해서 다윈의 풍금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책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풍금조는 아니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살고 있는 섬의 환경에 따라서 부위가 달라요. 그래서 생각하죠. 먹이에 따라서 다른가 보다 한 거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다윈은 다윈주의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분명히 딱 봐도 얘네들은 한 조상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분명히 핀치새인데, 그러니까 핀치도 안 돼. 핀치라고 오해한 거죠. 새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섬마다 이 중에 이런 새는 요 섬에만 살아요. 요 섬에 안 살아요. 이렇게 산다면 시간이 오래 지나가 버리고 나면 서로 전혀 다른 종이 되겠는데 정도까지만 하고 샘플을 모아서 이제 보내죠. 영국에서. 근데 그 사이에 영국의 조류학자들은 이건 같은 종에서 출발했지만 지금 완전히 다른 종이야. 다른 종이 됐어. 라고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갖고선 다윈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다윈의 핀치의 불이라고 하는 책도 막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도 비슷하다고 썼지만 그랜트 박사 부부가 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저 섬에는 어떤 핀치가 몇 마리인지도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쟤네가 누구의 새끼인지도 알고 막 그런 분인데 집안을 목격해요. 예측한다. 올해 가뭄이 들었어. 그렇다니까 내년쯤 되면 요 섬에 사는 핀치 새들의 부리는 1.2mm가 줄어들 거야 예측을 하잖아요. 1년 지나면 정말 평균으로 1.2mm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적응해서 산다는 걸 밝힌 사람들이에요. 그 다양한 실험들이 있는데요. 도마뱀이 하나도 없는 섬에다가 한 가지 도마뱀을 10개 섬에다 풀어놨어요. 10개 섬의 조건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섬은 건조하고 어떤 섬은 풀이 많고 어떤 섬에 포식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15년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도마뱀이 돼요. 다리 길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의 조건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죠. 물론 다리가 긴 애들 태어나고 작은 애들 태어나는데 거기 다리가 긴 애들 태어나면 결국 다리가 긴 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먹이를 많이 먹고 많이 살아남아서. 그래서 이제 자연 선택 같은 거는 얘는 충분히 증명 가능한 거죠. 21년간 18,717마리 일일이 측정하고 번호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전통이냐면 후볼트의 전통이에요. 이게 남아있는 거죠.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찰스 다윈은 금수저거든요. 찰스 다윈의 생가에 가면 생가에 2층에 저거예요. 그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그 박물관의 마지막 방에 찰스 다윈의 후손들이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써놨어요. 거기 뭐 써냐면 우리 할아버지는 찰스 다윈은 인생에 단 한 번도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써놨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찰스 다윈을 존경하고 찰스 다윈에 열등감 갖고 찰스는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업적을 남게 왜 못했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들 먹고 살기 힘들지. 찰스 우리 할아버지는 먹고 사는데 단 한 번도 고민이 없었어. 그러니까 수십 년간 뭐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던 거지. 너무나 가슴에 상처를 받지 마세요라고 써놓은 거죠. 근데 월리스라는 사람은 반대예요. 흑수였습니다. 다니면서 뭐 표본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팔아요. 표본을 팔면 또 그 표본 갖고 돈을 만들어서 또 여행하고 이랬던 사람이죠. 근데 이 월리스가 아마존 타협하면서 이런 생각을 자연은 자연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은데 처음 창조적이 아닌 것 같아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말레이 탐험하면서 자연의 진화의 추진력은 자연 선택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자연 환경에 따라서 똑같이 갖다놔도 마른 환경이면 마른 환경에 좋은 생명. 나무가 많은 환경이면 나무가 마른 환경에 잘 살기 좋은 사람이 살 수 있다. 자연이 선택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1858년에 다윈에게 편지를 보내요. 다윈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이라는 것을. 그런데 편지가 딱 오니까 당황하죠. 난 평생 동안 이거 알고 있었거든. 그 다음에 초고도 썼는데 친구들에게만 보여주기로 했어요. 근데 아내가 아주 시상심이 기뻐요. 근데 굳이 이걸 세상에 발표해서 세상을 확 뒤집어놔야 될까? 이 사람은 메인스트림이었거든요. 자기 처가가, 외가가 우리가 지금 삼성가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버지도 의사, 할아버지도 의사 막 이러거든요.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저 점잖은 왜 이래? 이렇게만 그냥 겉으로 발표만 안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자기가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대요.
내가 평생 내가 연구한 걸 일단 편지에 써버릴 수 나고 끝난 거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잖아. 이미 네 생각을 이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가 공동 논문이라고 생각하고 발표해라. 발표를 못 가요. 다른 사람 대신 발표를 해줍니다. 딴 데 같으면 서로 난리가 났을 거야. 서로 이 사기꾼한테 편지를 보냈더니 그 사이 이걸 네가 내 아이디어를 훔쳤어. 그런데 이 사람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찰스, 내 아이 자기 설사에서 당연히 생각했겠지. 근데 내 이름을 써줬다면 내 생에 이런 영광이라고 해요. 근데 월리스도 사실 모든 점에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딴 거 다 진화했다는데 사람만은 예외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우리 저기 인간은 하나님이 따로 만든 거야. 라는 해가지고 어중간한 타협을 봅니다. 월리스는. 그 점에 있어서 과학자 정신을 못해요. 과학자를 보면 한 가지 원칙으로 모든 걸 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 뭐냐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너 외계인 왜 있을 것 같아? 아니 우주가 이렇게 넓잖아요. 우주가 넓은데 우리만 살 수 있어요? 라는 거죠. 그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외계인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아, 못 만나죠. 왜 못 만나니? 우주가 너무 크니까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주가 크니까 우리 외계인 만날 수 외계인 있을까요? 근데 외계인 만날 수 UFO 있잖아요. 만날 수 있죠. 아니 그 멀리서 한데도 어떻게 만나?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개지 같은 기준으로 딴 데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되게 아쉬운 거죠. 월리스는. 그러니까 과학적인 정확한 태도를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월리스가 뭐 비슷하게 여행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 이들의 연구 이후에 탐험은 과학자들의 탐험은 계속됩니다. 진화에서 헨리 월터 베이츠라는 사람은 생명은 생명을 모방한다는 걸 밝혀냈고요. 프랑스와 듀부아는 자바에 가서 자바 원인을 발견하면서 인간도 진화했다는 증거를 찾아내고 찰스 드리코 울리컷은 저기 캐나다의 로키 산맥에 그 아주 거친 곳에 왜 거기에로 휴가를 간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옛날 화석 5억 4천만 년 이전의 화석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는 걸 알아내고요. 로프 체퍼 앤드루스는 저거예요. 영화 중에 채찍 막 휘두른 거 있었잖아요. 탐험가인데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의 그 주인공이 원형이거든요. 이 사람 우리나라도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회색 귀신고래로 기록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 거기는 이제 고고학자가 아니라 자연사가거든요. 이 사람이 몽골에 가가지고 오비라프토르 알 이런 것도 발견하고 이제 공룡을 좀 소개도 하고 그렇습니다. 윌터 엘버레즈는 왜 공룡이 멸종했을까? 이제 물리학자가 지적자인데 소행성이 꽉 부딪혀가지고 했다. 이 사람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지층을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존 오스트롬은 깃털 공룡을 발견해내고 닐 슈비는 발 달린 물고기, 키탈릭이라 가지고 이 어류가 양서류가 되는 과정을 저기 캐나다 북쪽에 찾아요. 그 추운 데서 그 지층에서 되고 몇 년을 찾아냅니다. 사실 사람들 아무도 안 가는 데서 찾아내요. 그리고 루이스 리키는 아프리카에서 구석기 인류를 찾아내죠. 뭐냐면 다 다른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는 거 하고서 그걸 왜 하는데 모르는데 정말 낯선 곳에 가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걸 찾아내요. 이런 사람들의 모험 때문에 우리의 과학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것은 이 현실을 직시하고선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면서 우리가 좀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모험을 해야 되고 모험을 한다는 것은 낯선 곳에 가서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편하지 않은 곳입니다. 자연의 발명 제가 약간 후벌트 얘기한 거고 비그로 항해기 찰스 다윈 비그로 항해기 찰스 다윈의 정예기로는 죽어라 재미가 없어요. 한 얘기 또 한 얘기 또 재미없는데 찰스 다윈의 비그로 항해기 자기 여행기예요. 되게 재밌어요. 원래 글을 잘 쓰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월리스 있잖아요. 아까 찰스 다윈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 월리스의 말레이 세 권의 공통점이 뭐냐면 무지하게 두껍다는 거예요. 근데 다 재밌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찰스 다윈도 비그로 항해기하면서 남아메리카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고서 뭐냐면 원시학이에요. 쟤네는 도저히 우리 머리를 우리 쫓아내지 못할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갖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 월리스 같은 경우는
오랑우탄 잡느라고 우리 오랑우탄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총서 잡아요. 그리고 몇 마리 잡았어. 해보, 그다음에 껍데기 벗겨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해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200년 전, 300년 전 사람을 보고선 우리의 시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요즘에 젠더 이슈들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면 안 되는 말도 있어요. 정말 큰일 난 일이에요. 그런데 100년 전, 200년 전에 정약용이 자기의 그 부인을 놔두고 처벌 드린다든지 아니면 그 뭐 거기서 하인을 막 쓴다든지 노예, 타임이 노예 아니에요. 노비. 네? 근데 그런 게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나쁜 놈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의 시각으로 봐요. 그 당시에는 그만큼 진보적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진보적이라고 마음을 갖다 얘기하지만 100년 전 후의 사람들 보면 우리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 걸 그만큼 받아야 된다. 여기서 볼 때 훔볼트만 해도요. 이 뒤에 사람들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이에요. 아니 저렇게 똑똑하면 저렇게 많은 걸 보고선 왜 진화를 받아들이지 못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마존 강과 정글, 아메리카 남단과 파타고니아, 인도네시아 유기 열대우림, 아프리카 대초, 남극과 북극, 아프리카 중부, 아시아 대륙 내부의 사막, 그리고 테니베니아와 마다가스카르처럼 큰 바다에 널려있는 크고 작은 섬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부터 미지의 세계였다. 이들이 등장하기 전에 세 번의 저기 등장하시죠. 웬만하면 다 가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미지의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그 보면 남미 그 훔볼트 컨트리잖아요. 캘리포니아에 보면 훔볼트라는 이름이 붙은 마을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이게 형 블레는 폰 훔볼트예요, 알렉스 폰 훔볼트예요. 왜? 이 사람이 준 지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 훔볼트, 우리는 우리 동네 훔볼트 마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훔볼트 해류라는 게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있잖아. 여기서부터 남북 쭉 올라오는 해류가 있거든요. 이 해류 때문에 그 남미 사람들이 풍족하게 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훔볼트 해류를 훔볼트가 처음 발견하죠. 그 사람들이 훔볼트 해류라고 이름을 붙여요. 근데 훔볼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나는 거기에 이름을 붙였지. 나는 과학적으로 해서 다니면서 측정도 했지만 거기 살던 사람들은 이미 이 해류를 알고 있어서 그렇게 업됐지.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붙이면 되겠니? 페루 해류라고 해. 그런데 페루 사람들은 그냥 훔볼트 해류 괜찮은 것 같은데 하셔서 두 개 이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페루 해류, 훔볼트 해류. 근데 제 남미에 가보니까 남미 사람들은 다 훔볼트 해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과학에서는 페루 해류라고 합니다. 왜냐면 기록한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기록한 사람이 훔볼트 해류는 적절한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거 보면 오징어 튀김 보면요. 튀김이 엄청나게 큰다는 거 보셨습니까? 오징어 튀김이 예전 우리나라 오징어가 아니에요. 튀김이 길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훔볼트 오징어입니다. 아메리카 대왕 오징어가 엄청나게 큰 거죠. 저거 수입하다가 되게 싸거든요. 저걸로 된 오징어 튀김을 큼직큼직하게 해 먹는 건데 저기도 훔볼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예, 그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올라와서 여기까지 가면 여기에 그래서 그게 표충수가 올라와가지고 심해수가 올라와서 플랑크톤이 있고 멸치 먹고 엔초비라는 거죠. 있고 나중에 이 훔볼트 오징어가 큰 거 먹어서 점점 더 커진다. 이걸 이미 그다음에 왜 이런 게 생겨서 남도 무역풍이 불고 이런 것들을 다 훔볼트가 기록을 합니다. 배 할 때도 계속 측정하는 바람이 어서 불고 있다. 파고가 얼마고 여기는 쭉 높아서 깊이가 얼마야. 몇 배, 아주 깊은 데는 측이 안 되잖아. 최소한 몇 킬로미터가 지나. 이런 거죠. 돌을 묶어가지고 쭉 추를 내버려서 달 때까지 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훔볼트 펭귄도 있고요. 적도 지방에 펭귄들이 또 훔볼트 펭귄이라고 이름을 붙여 있어서 여기서부터 거의 에콰도르가 이렇게 되잖아요. 에콰도르 그 아래까지도 에콰도르가 적도라는 뜻이거든요. 거기까지도 훔볼트 해류가 있고 심지어 달에도 여기 분지들 있죠. 바다들 얕은 것은 바다를 그러는데 거기도 이제 훔볼트의 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여주면서 여기가 훔볼트의 바다. 그러니까 나중에 과학자들 붙인 거죠. 이게 다 천문학자들일 거 아니에요. 천문학자들 훔볼트에서 천문학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훔볼트 하나 있어야지. 훔볼트 없으면 안 돼. 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게 2020년입니다. 뉴욕타임즈예요. 뉴욕타임즈 일면에 10만 명의 이름이 쫙 실린 거예요. 2년부터. 뭐냐면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된다는가.
트럼프와 함께 우리 세계 최고의 나라인데 10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썼는데 이거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2020년 5월 달이었고요. 1860년 9월 14일 날 일면이에요. 일면에 쭉 칼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훔볼트 탄생 100주년이 있어요. 훔볼트가 태어난 지 100년 된 생일날 훔볼트를 기리는 기사를 저 뒤에 특집면이 있는 게 아니라 일면에다가 박아놨어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인 거죠. 아메리카로 가서 여러 번의 중국의 고비를 끊는 끝에 기어이 세계관을 품고 귀환했습니다. 한 사람이 훔볼트고 한 사람이 다윈이죠. 훔볼트는 이 세상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후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기후라는 환경에 따라서 생명들은 자연에서 선택된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의 생각이 이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법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훔볼트의 가장 큰 업적은요. 과학의 접근성과 인기를 높였다는 겁니다. 그전까지 과학이 인기 있는 게 아니었어요. 훔볼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윈, 진화론을 했어요. 소로, 피트먼, 베러, 헉슬리 문학적인 영향을 줬어요. 마시, 자연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해켈, 생태학, 칼슨, 레이첼 칼슨이잖아요. 친구계보. 이 사람도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이 훔볼트예요. 러브록의 가이아 이론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스승이 누구냐? 훔볼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훔볼트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낯설까? 그렇죠. 하나의 발견으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발견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너무나 많은 발견이 너무나 당연한 거여서 마치 공교한 물처럼 우리 삶에 스며들다 보니까 특별하게 그 사람을 고려하지 않아요. 너무나 자명한 것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 거죠. 찰스 다윈이 훔볼트의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고선 책에다 내가 언제 읽기 시작해서 언제 다 읽었다 매번 써요. 그러니까 여러 번, 책 같은 책 여러 번 읽잖아요. 읽던 썼습니다. 몇 번째는 며칠에 읽기 시작해서 며칠에 끝났다. 근데 10년이 쓰니까 1882년 4월 3일 날 다 읽었다고 끝! 하고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들으면 그 16일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그게 뭐냐면 찰스 다윈은 저 훔볼트의 코스모스를 나머지 여행기를 읽고 여행을 꿈꾸고 그걸 가지고 여행을 가잖아요. 그리고서 죽는 때까지 자기가 마지막에 읽은 책이 또 훔볼트의 책이었던 거죠. 그만큼 훔볼트는 다윈에게 영향을 준 거고 다윈은 여기서부터 대본이잖아요. 그런 얘기가 훔볼트가 없었다면 비디오를 타지도 않았을 것이고 종의 기원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훔볼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1802년에 2012년에 똑같은 그릇을 딴 사람이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1802년에는 눈이 여기까지 있어요. 2012년에는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만큼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책 중에서 한 권의 책을 꼽으라면 전 자연의 발명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안드레 울프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과학자는 아니고요. 전기작가 썼고 양병찬이라고 하는 정말 최고의 번역자가 이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상도 받고 그다음에 책 정말 번역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양병찬 선생님은 자신에게 단 한 권의 번역서를 꼽으라고 한다면 뭘 꼽겠습니까? 저는 자연의 발명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굉장히 번역도 열심히 했지만 자기 생각, 자기 삶을 바꾼 책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감사합니다. 훔볼트가 비록 스페인에서 여권도 받고 스페인 정부를 좀 이렇게 지원받고 갔지만 네.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토마스 제퍼슨을 만나고 네. 또 나중에 프랑스로 가고 스페인은 제일 나중에 와서 네. 보고서 낸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훔볼트가 제 짐작입니다만 남미에 가서 보고 스페인의 피사로니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 사람 죽이고 약탈하고 이런 거에 약간 자기 견해를 달리 해가지고 스페인에 이런 정보를 주면 더 약탈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의도를 잘 알고 있는 거죠. 나에게 시킨 의도도 알고 있고. 근데 이미
후볼트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 남미 사람에 대한 애정도 막 생겼고 근데 그 당시에 스페인과 반대되는 쪽이 미국이었거든요. 미국이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서 왕정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게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영국도 가고 또 형 따라서 프랑스도 있고 그러는데 스페인이 그냥 가장 심각했거든요. 물론 그 다음에도 이제 미국을 끊임없이 미국은 또 남미에 대해서는 또 자기의 그 나라의 이익 뭐 이렇게 취쳐 나가지만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 민주주의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이 볼 때 미국의 민주주의는 그냥 신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하고 거기 배 타고 가는 거잖아요. 배 타고 가면 수백 명 중에 몇십 명만 살아남더라도 나는 새로운 아직 미지의 개척당이라 그러니까 뭐 풍요로운 땅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미국은 사막이고 막 그런 거잖아요. 중부에. 하지만 누구의 지배자가 없는 새로운 자유와 행복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자꾸 미국을 지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스페인에 대해서는 그랬죠. 또 이 알렉산더 폼볼트의 아주 이제 큰 공적 중에 하나가 말라리아 약을 보급한 겁니다. 키니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말라리아 걸리는데 남미 사람들은 말라리아 안 걸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러면 키니네 나무 씹어 먹으면서 거기서 그런 물질이 나오는데 그걸 나중에 유럽을 보급을 하면서 유럽에서의 급격하게 말라리아로 인한 중계 사라지죠. 그러니까 옛날 특히 유럽에서는 유럽 자체도 말라리아가 있지만 그 안에서 별로 없었잖아요. 이제 아프리카를 간다든지 남미 가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또 적도 지방의 쪽으로의 침략이 가속화되기는 하죠. 하지만 뭐 의학이란 건 끊임없이 발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의학, 천연물 화학 쪽에 대한 새로운 길을 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네. 훔볼트가 훔볼트 해류 네. 그런 것도 잠깐 보면은 바다 밑에 기구 넣어가지고 측정하고 네. 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도 정약용 형님입니까? 정약전. 이 양반이 목포 쪽에 가서 자산어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기록인데. 흑산도요. 네, 흑산도입니까? 거기 보면은 도저히 그 당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수심에 무슨 예를 들면 민어, 네. 민어 알심에 사는 고기인데 민어가 어디에 살고 그림도 이렇게 그리고 이거 정약전 선생도 좀 이렇게 측정을 한 분이 아닌가. 깊이 측정하고 이제 물의 흐름의 세기 같은 거는 뭐 다양한 방식 측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뭐 거기를 어떻게까지 들어갔겠어요. 근데 거기는 물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질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높이가 깊이가 20m, 30m, 40m 정도에서 더 들어가면 서해안 쪽은 보이지도 않아요. 햇빛 안 들어가고서 거기까지 왔을 거고 이제 민어 같은 경우에는 철이 되면 올라오잖아요. 잡아먹을 때는 이제 산란기가 되고 올라올 때 그때 많이 알았던 거죠. 근데 비슷한 게 아리스토텔레스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책정들이 있어요. 옛날에 바다에서 사는 참치는 어떻게 자기네가 짝짓기 하고 그 자기가 어떻게 맞겠어요. 네, 되게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많이 정리했을 수가 있죠. 근데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보면 정약전이 자산인데 현산어보라는 책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흑산도니까 흑산이 거물현 현을 갖다가 자라를 이룰 수 있지만 현을 이룰 수 있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건 자산어보가 아니라 현산어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현대적으로 다시 쓴 분도 있어요. 근데 되게 거의 우리나라의 최초의 훌륭한 어류 도감인 거죠. 그러니까 실학자들이 중탄이면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약전 선생도 유배돼 있잖아요. 낯선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낯선 곳에서 가만히 내가 언제 왕이 다시 날 언제 불러주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탐험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영화도 있었잖아요. 영화는 못 보고 이제 그 똑같은 동명의 소설을 봤는데 거기서 마찬가지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저는 정약용, 정약전, 그다음에 훔볼트의 동시대 사람으로서 같은 태도를 가졌다. 근데 우리가 그만큼의 경제력이 있어서 만약에 정약전과 정약용의 그 형제가 훔볼트만큼 돈이 있어서 그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닐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죠.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가진 운이 좋았던 거고 오늘 부자해봤자 사실 크지 않았던 거죠. 충분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돈이 많은 나라잖아요.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 과학이 발전하는 게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돈 많아요. 오늘 연구 개발비가요 전 세계에서 4위입니다. 적지 않아요. 그래서 GDP 대비 1위예요. 우리는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실패를 안 해봤을 뿐이에요. 노벨상 차리 오전에 한 며칠 안 남았죠. 한 3주쯤 있어 노벨상 차리 되는데 그때마다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우리는 왜 노벨상을 받지 못했을까요? 사실은 노벨상 받았죠. 김대중 받았는데 그 말고 노벨 과학상 넣을 때 대답은 이겁니다. 우리 실패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벨상이라는 게 뭔가 있는 걸 개발해 발전시켜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맨 땅에 해당하는 겁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 맨 땅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가면 막혀있는 거거든요. 그 실패를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3년 전부터 실패를 해도 되는 연구비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실패하면 끝이었어요. 실패하면 다시 연구비도 주지 않고 이다음에 자기도 못 도전해요. 그럼 이제 3년 전부터 한 170억 시작해서 지금 한 7,500억까지 실패도 되는 연구비를 색정 넣고 실패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거 연구하면 내가 보기 터무니없는데 되면 대박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남들이 안 한 연구를 하기 시작해야 됐거든요. 책 제목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깨어나 보니 선진국, 일어나 보니 선진국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선진국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선진국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어보면 탐험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자녀들한테도 이제 100살까지 살 텐데 고3 졸업할 때 꼭 대학 가야 되냐. 1년, 2년 텀을 줘도 되죠. 그 기회를 얼마든지 갭이어라고 하잖아요. 그걸 줘도 되지 않을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도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런 훔볼트라는 얘기를 했을 때 훔볼트만 평생에 실패한 겁니다. 엄마한테 돈 받아가지고 한다부터 계속 여행이 한 번도 쉬운 여행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가 세상을 바꿨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경제력이 있고 수명도 있다면 우리는 못했더라도 자녀들에게 그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국립과천과학관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좀 비전이랄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136개의 과학관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으시죠. 보통 4개, 5개, 10개 아닌데 136개나 있거든요. 선진국입니다. 136개의 과학관 중에 가장 큰 과학관이고요. 예, 국립과학관입니다. 여기서는 다 공무원이고요. 근데 제가 얘기했던 서울시립과학관은 청소년을 위한 과학관이고 실험 중심의 과학관이에요. 본과학관이고 하는 과학관이었는데 여기는 18개월부터 100세까지 모든 사람이 대상이고 모든 분야가 다 있고요. 그래서 교육도 다양한 차원이 있습니다. 사실 보고 있는 거, 해설 듣는 거에서 수업을 듣는 거, 실험을 하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과학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도서관이 많아졌잖아요. 일주일에 걸어갈 수 있는 곳에 도서관이 있어요. 내 과학관도 그래야 되는 생각합니다.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곳에 과학관이 있어야 되죠. 이 과천과학관처럼 이 커다란, 통일없이 커다란 과학관 말고 서울시립과학관이 이 과학관의 검평으로 10분의 1이거든요. 우리 과학관의 10분의 1쯤 되는 서울시립과학관, 아니면 우리 과학관의 20분의 1쯤 되는 서대문 자연서박물관 정도의 과학관이 곳곳에 있어야 된다. 적어도 서울 같은 구당 하나씩은 있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과학관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작가가 되기 위해서 도서관 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리터치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내가 문학적인 감수성을 갖기 위해서 아니면 철학적인 감수성을 갖기 위해서 책을 읽듯이 우리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갈 때는 사이언스 리터치, 과학 리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살면서 내 돈과 세금을 절약하는 영랑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과천과학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까운 과학관 많이 찾아봐 주시고요. 요즘은 과학관을 좀 가서 쉽게 체험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과학관도 마찬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 만지게 못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유튜브도 좀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과천과학관 유튜브 되게 좋습니다. 우리
이제 구독자도 5만 몇천 명쯤 되고요. 아주 훌륭한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평상시에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보시면 자기의 삶이 조금씩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